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인력풀 시스템이 가동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무수석한테는 지금의 박근혜 민정수석같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노 대통령 때는 이게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그거 인사 추천 같은 거를 시스템으로 했어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죠.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건 얘기를 하고 인사수석은 포지티브한 상황 얘기해서 거기서 합의가 돼서 이루어져 올라오면은 대통령께서 그 순위대로 거의 제가 보기엔 95% 이상 인사추천위원회가 결정해서 올린 순위대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딴 세상이었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어쨌든 그 인력 풀 시스템을 파괴했고 지금 이제 관심법으로 이제 임명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없잖아, 이제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학계에서도 그 인력 풀 시스템을 계속 진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사실은 국가 공무원들의 약 한 3급까지는 확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수천 명 정도는 관리를 아예 아래에서부터 청렴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좀 있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붕괴돼 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진짜 궁금한 건 다른 거예요. 뻔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를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최순실 씨는 그런 걸로 들락날락 한다잖아요. 보도에 나온 거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 통로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었나 보죠, 이명박 때? 아니, 비밀 통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수시로 다닐 수 있는 패스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통로라고 말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 네, 공간적 의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 다 기록이 돼 남잖아요. 그래서 왜 그 청와대 근방에 있는 어떤 민가랑 소통하는 뭔가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쥐구멍을 파거나 닭구멍을 파서 들랑달랑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패스 카드가 아무 때나 차량 번호만 찍히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는 어쨌든 청와대 경호실에서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건데 버튼 하나도 되는 건데 그거야 뭐 그렇게 해석되면 될 수 있죠. 어디야 인왕산 뒤에 굴 뚫어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더요.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리라서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나라에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신 문제도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당시에 발표를 하셨었죠. 직접. 그 농민 돌아가신 농민 돌아가셨을 때 그때 2005년 하반기로 기억하는데 거의 직접 나와서 사과하셨죠. 그 내용들은 보면은 현재 상황에 딱 비춰보면 박근혜는 죽어도 못할 만한 정도로 정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결말까지. 어쨌든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웬만하면 권력기관을 독립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권력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경찰청장이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기 하니까 나중에 경찰청장도 교체를 했죠. 청와대에 나오셔서 그 후로는 주로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청와대에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대충 중요한 자리들은 대부분 바뀌잖아요. 네. 보통 사무직 같으면 그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대통령의 어떤 집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런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주로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질문 한번 일단 별정직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 네. 일반직 말고 별정직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대통령 퇴임하면 같이 나오죠. 대부분. 거의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1년 먼저 나왔습니다. 5년을 다 못 채우고 대통령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막 기록한 자료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를 미리 정리하려고 1년 전에 먼저 나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청와대 왔다 나오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치를 이래저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생업으로 돌아가신 분도 꽤 있는 것 같고.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되면은 왜 그 멤버들 중에서 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 봐도 훌륭한 자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청와대 대변인이던 KBS 앵커 출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2007년에 제가 정치권 생활을 한 게 2007년 정도가 한 20년이 되던 때였는데요. 그때는 2008년이 총선이 있어가지고 청와대도 나와 있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너 출마해라.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이게 정치권에 있다는 게 밖에 나와서 무슨 뭐 전문성이 키워진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출마해볼까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께 들어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번 부르시더니 자네는 정치하지 말게 하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앞길을 막으셨네. 네, 자네는 스타일도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은
생각과 말들 이거를 퇴임 후에도 자신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책으로 엮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보기에 너 자네한테는 훨씬 더 이게 잘하는 일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대변인을 그 자리를 시킨 것과 정치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일맥상통해 보여요. 대변인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해야 될 만한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진중하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을 시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정치권에 안 맞는다는 본인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시고 어떤 시각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무튼 당신 생각을 퇴임 후에라도 정리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과거 역사도 있고 같이 해왔던 역사도 있고 또 청와대 계실 때 가장 많은 기록을 제가 갖고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했는데 막상 2008년에는 안 부르셨어요. 처음엔 같이 내려가자고 하셨다가 봉화에 대통령께서 워낙 하실 일이 많으셨어요. 그때는 무슨 뭐 민주주의 2.0도 개발하시고 뭐 농사도 지셨어야 되고 저 화포천 환경 정리도 하셨어야 되고 막 이래서 일이 많으셔서 그때는 안 와도 된다고 하셨다가 2008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무렵에 이제 집에 집거하시게 되면서 그때는 보따리 싸들고 내려와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그럼 봉화에 가서 사신 거예요? 주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주말에 올라오고 주 초에 내려가고 하는 생활을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 기간이? 그게 한 4월쯤까지 한 4월 달쯤에부터 이게 외부 환경이 막 그렇게 되면서 그 집필팀 회의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됐다가 5월 중순에 다시 복원이 됐었죠. 네. 사저 뒤에 직무실에서 하셨군요. 그 회의실. 네, 회의실 가보셨나요? 네, 거기. 예. 지금 공개돼서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면 아주 좁더라고요. 뒤에 저 책장 있고 회의 탁자 있고.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으니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화가 있어서 싶은 것들 몇 가지만 좀 풀어주시죠. 없습니다. 재밌는 없어요? 얘기. 없어요. 아주 관료적인 관계였군요. 네, 그게 정말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담배꽁초 사건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 다 했어요. 다 했고 저희 때는 그래도 뭐 알려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없는 게 좋은 에피소드면 에피소드대로 다 저 대통령 인기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거 좀 복원시키려고 많이 저 얘기를 해야 됐었고 나쁜 에피소드는 나쁜 에피소드대로 다 밖으로 어떻게든 나가서 이 보수 언론 쪽에 다 보도가 되고. 그 중에 그러면 가장 임팩트 있는 거 알려진 것 중에 하나만 예청자들을 위해서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려졌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들어보는 이야기. 예, 뭐 아니 그런 거가 굉장히 많죠. 뭐 우리 노 대통령님이 원래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다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꼭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게 해야지라고 저도 각오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의외로 토론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셔도 시장 현장, 민생 현장 이런 데 많이 못 가셨어요. 안 간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뜻을 또 밝히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그것도 최소화하게 된 게 이렇게 나가시면은 경호팀이 2배로 또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네, 굉장히 한번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많고 2배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은 경호팀이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가급적 줄이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동하실 때는 긴 차에 행렬을 해가지고 사람들 교통 불편 끼치니까 버스로 타가지고 단출하게 이동을 하시기도 했고 버스에 타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벗이 생겨요. 같이 탄 참모들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수도 있고 가끔은 이제 제일 뒷좌석 가서 문 열고 이렇게 담배도 좀 태실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다니려고 한 게 있고 한 번은 버스에 탄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보고 이제 봉화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실 때였어요. 2006년 후반기였는데 제가 어디 책에도 한번 썼는데 부속실장이 연락 와서 이제 그 차에 동승해서 저 포천 어디에 이제 식물원 관람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서울 벗어나면은 대통령께서 부르실 테니까 앞에 가서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라고 부속실장이 이제 저한테 미리 전원을 해뒀는데 그 서울 지나서 가려고 지나서 부르시지 않길래 제가 이제 가볼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보시더니 오지 말고 내가 뒤로 갈게.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랫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몸을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그 뒤에 비서 있는 자리 옆자리에
오셔가지고 자네 저 봉화에 같이 가세요. 뭐 이런 식까지. 네. 근데 그런 지점 있잖아요. 네. 그 너무나 소탈했던 서민적인 느낌이 야당을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함 같은 걸 수도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니까 질투심 같은 그렇죠. 거죠. 질투심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게 일종의 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틀이 되는 거라서 그게 깨지는 게 되게 싫었던 사람들이 노면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는 못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극렬하게 공무원 노조가 당시 5,300명 해직되고 뭐 소송 과정에서 다 살아났지만 137명 빼고 그때 이제 노조법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밑에 참모진들의 갈등까지도 저희는 다 듣고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다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모들이 좀 말렸다는 것도 좀 다 듣고 있었고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들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노무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여유도 그거는 있고. 진짜로 노무현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런 말 좀 약간 사유에서 한 말이거든요. 민주정부가 10년이 지나고 욕을 막 먹었잖아요. 그렇죠. 당대 정부에서.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10년 딱 집권했잖아요. 그때서야 이 진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봐요. 다음 정권은 그렇게 안 하겠죠. 요새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 격이 없는 사진들, 백악관 내 사진들 보면서 굉장히 멋있어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꽤 많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진이 나온 분이 있거든요. 노 대통령님이 보면은 그 정말 주무시고 계신 사진도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뭐 손녀랑 노는 장면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근데 말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민적 언어를 쓰고 일부러 대통령답지 않은 뭐 대통령답지 않다는 이 말 자체가 저는 하나의 선입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깨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데 기득권이나 뭐 조중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답지 않은 언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데 저는 서민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이 언어가 대통령 언어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적도 있거든요. 초기에는 정말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은 나는 항상 나는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회의장 들어갈 때는 뻣뻣하고 저 모든 참모들 고개 팍 숙여서 인사해야 되고 이런 거 없애시려고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저기서 네,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답지 않다,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분위기도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얹어서 대통령답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어렵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 갖고는 특히 임기 말까지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시고 마지막에 좀 내가 너무 말을 때 이렇게 선민적 언어를 많이 썼던가 하면 그런 후회도 하시기도 하셨죠 한때는. 그러니까 이게 진본에 아직도 그건 논란거리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다워야 된다는 기준이 과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진정한 역사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모들끼리도 그런 어떤 감론을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을 재밌게 하려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들은 그거 딱 띄워놓고 활자로 보도되면 그렇죠. 이상하게 느낌이 안 오죠. 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언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문과 유교적인 문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가 접하면서 언어의 위계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권 세력들의 언어와 하층민들의 언어가 다르다. 그런데 감히 대통령이 하층 언어를 사용하고 위계가 없는 언어를 사용한 거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반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참 좋았어요. 이게 돌아가실 때도 이제 화해했는데 개인적인 화해를 했는데 그 언어 하나가 사실은 그 제가 말했던 언어에 대한 유계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민중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저는 반발이라고 생각하고 기득권들이 그 언어가 미칠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어를 쉽게 한다는 좀 있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붕괴돼 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진짜 궁금한 건 다른 거예요. 뻔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를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최순실 씨는 그런 걸로 들락날락 한다잖아요. 보도에 나온군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 통로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었나 보죠, 이명박 때? 아니, 비밀 통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수시로 다닐 수 있는 패스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통로라고 말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 네, 공간적 의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 다 기록이 돼 남잖아요. 그래서 왜 그 청와대 근방에 있는 어떤 민가랑 소통하는 뭔가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쥐구멍을 파거나 닭구멍을 파서 들랑달랑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패스 카드가 아무 때나 차량 번호만 찍히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는 어쨌든 청와대 경호실에서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건데 버튼 하나도 되는 건데 그거야 뭐 그렇게 해석되면 될 수 있죠. 어디야 인왕산 뒤에 굴 뚫어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더요.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리라서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나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인력풀 시스템이 가동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무수석한테는 지금의 박근혜 민정수석같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노 대통령 때는 이게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으로 그거 했죠. 인사 추천 같은 거를 시스템으로 했어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죠.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건 얘기를 하고 인사수석은 포지티브한 상황 얘기해서 거기서 합의가 돼서 이루어져 올라오면은 대통령께서 그 순위대로 거의 한 제가 보기엔 95% 이상 인사추천위원회가 결정해서 올린 순위대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딴 세상이었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어쨌든 그 인력풀 시스템을 파괴했고 지금 이제 관심법으로 이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스템이 없잖아, 이제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학계에서도 그 인력풀 시스템을 계속 진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사실은 국가 공무원들의 약 한 3급까지는 확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수천 명 정도는 관리를 아예 아래에서부터 청렴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신 문제도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당시에 발표를 하셨었죠. 직접. 그 농민 돌아가신 분. 농민 돌아가셨을 때 그때 2005년 하반기로 기억하는데 거의 네. 직접 나와서 사과하셨죠. 그 내용들은 보면은 현재 상황에 딱 비춰보면 박근혜는 죽어도 못할 만한 정도로 정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결말까지. 어쨌든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결말까지. 어쨌든 공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웬만하면 권력기관을 독립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권력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경찰청장이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기 하니까 나중에 경찰청장도 교체를 했죠. 청와대에 나오셔서 그 후로는 주로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청와대에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대충 중요한 자리들은 대부분 바뀌잖아요. 네. 보통 사무직 같으면 그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대통령의 어떤 집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런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주로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질문 한번 드려요. 별정직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 네. 일반직 말고 별정직으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대통령 퇴임하면 같이 나오죠. 대부분. 거의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1년 먼저 나왔습니다. 5년을 다 못 채우고 대통령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막 기록한 자료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를 미리 정리하려고 1년 전에 먼저 나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청와대 왔다 나오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치를 이래저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생업으로 돌아가신 분도 꽤 있는 것 같고.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되면은 왜 그 멤버들 중에서 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인력풀 시스템이 가동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무수석한테는 지금의 박근혜 민정수석같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노 대통령 때는 이게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으로 그거 인사 추천 같은 거를 시스템으로 했어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죠.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건 얘기를 하고 인사수석은 포지티브한 상황 얘기해서 거기서 합의가 돼서 이루어져 올라오면은 대통령께서 그 순위대로 거의 한 제가 보기엔 95% 이상 인사추천위원회가 결정해서 올린 순위대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딴 세상이었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어쨌든 그 인력풀 시스템을 파괴했고
지금 이제 관심법으로 이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스템이 없잖아, 이제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학계에서도 그 인력풀 시스템을 계속 진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사실은 국가 공무원들의 약 한 3급까지는 확대해서 관리해야 된다. 수천 명 정도는 관리를 아예 아래에서부터 청렴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좀 있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붕괴돼 버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진짜 궁금한 건 다른 거예요. 뻔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를 들어가는 비밀통 정당으로 봐도 훌륭한 자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청와대 대변인이던 KBS 앵커 출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2007년에 제가 정치권 생활을 한 게 2007년 정도가 한 20년이 되던 때였는데요. 그때는 2008년이 총선이 있어가지고 청와대도 나와 있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너 출마해라.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이게 정치권에 있다는 게 밖에 나와서 무슨 뭐 전문성이 키워진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출마해볼까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께 들어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번 부르시더니 자네는 정치하지 말게 하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앞길을 막으셨네. 네, 자네는 스타일도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 생각과 말들 이거를 퇴임 후에도 자신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책으로 엮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보기에 너 자네한테는 훨씬 더 이게 잘하는 일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때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대변인을 그 자리를 시킨 것과 정치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일맥상통해 보여요. 대변인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해야 될 만한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진중하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을 시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정치권에 안 맞는다는 본인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실 것 같은 시각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무튼 당신 생각을 퇴임 후에라도 정리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과거 역사도 있고 같이 해왔던 역사도 있고 또 청와대 계실 때 가장 많은 기록을 제가 갖고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했는데 막상 2008년에는 안 부르셨어요. 처음엔 같이 내려가자고 하셨다가 뭔가요? 대통령이 워낙 하실 일이 많으셨어요. 그때는 무슨 뭐 많았죠. 민주주의 2.0도 개발하시고 뭐 농사도 지셨어야 되고 저 화포천 환경 정리도 하셨어야 되고 막 이래서 일이 많으셔서 그때는 안 와도 된다고 하셨다가 2008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무렵에 이제 집에 집거하시게 되면서 그때는 보따리 싸들고 내려와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그럼 봉화에 가서 사신 거예요? 주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주말에 올라오고 주 초에 내려가고 하는 생활을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 기간이? 그게 한 4월쯤까지 한 4월 달쯤에부터 이게 외부 환경이 막 그렇게 되면서 그 집필팀 회의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다가 5월 중순에 다시 복원이 됐었죠. 네. 사저 뒤에 직무실에서 하셨군요. 사저 그 회의실, 네, 회의실 가보셨나요? 네, 거기 지금 공개돼서 여러분들이 다녀가세요. 아주 누가 있습니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최순실 씨는 그런 걸로 들락날락 한다잖아요. 보도에 나온군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 통로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었나 보죠, 이명박 때? 아니, 비밀 통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수시로 다닐 수 있는 패스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통로라고 말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 네, 공간적 의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 다 기록이 되게 남잖아요. 그래서 왜 그 청와대 근방에 있는 어떤 민가랑 소통하는 뭔가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쥐구멍을 파거나 닭구멍을 파서 들락날락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패스 카드가 아무 때나 차량 번호만 찍히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는 어쨌든 청와대 경호실에서만 통과시키면 다 되는 건데 버튼 하나로 되는 건데 그거야 뭐 그렇게 해석되면 될 수 있죠. 어디야 인왕산 뒤에 굴 뚫어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더요.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리라서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나라에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신 문제도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당시에 발표를 하셨었죠. 직접. 그 농민 돌아가신 농민 돌아가셨을 때 그때 2005년 하반기로 기억하는데 거의 네. 직접 나와서 사과하셨죠. 그 내용들은 보면은 현재 상황에 딱 비춰보면 박근혜는 죽어도 못할 만한 정도로 정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